서울 마포구의 늦은 밤, 유지원은 거실 한켠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고층 아파트의 창문들 사이로 번져오는 불빛들은 하나같이 차갑고 무표정했다. 그녀의 얼굴 역시 그 불빛처럼 감정을 잃은 지 오래였다. 고요한 방 안,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 33, 혼자 사는 여성, 직업은 인테리어 디자이너. 누가 봐도 잘 살아가는 듯한 삶.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녀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왔던 날, 짐 하나 없이 빈손으로 눈물만 삼키며 밤을 지새웠다는 것을. 유지원은 2년 전까지 결혼한 상태였다. 남편 한도현은 방송국의 PD였고 언제나 열정 넘치는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이었다. 그들의 결혼은 처음엔 순조로웠다. 서로의 일을 존중하고 퇴근 후엔 함께 요리도 하고 주말엔 한강을 산책하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다. 그러나 바쁜 일상이 쌓이면서 균열은 서서히 시작되었다. 도연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지원의 질문에는 짜증 섞인 대답만 돌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지원은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사진, 메시지, 통화 기록, 모든 것이 명확했다. 상대는 도현의 조연출이었다. 둘은 이미 오래전부터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거실 불을 껐다.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 결혼은 여기까지라고. 이혼은 의외로 빨랐다. 도연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모든 것을 넘겨주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 순간 지원은 그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아니,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그랬는지도 모른다. 새로운 집에서의 삶은 익숙하지 않았다. 집안엔 지원 혼자였고 말소리 대신 TV 소리가 그녀를 채워주었다. 잠들기 전까지 침묵과 싸워야 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땐 누구와도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투명해진 것 같은 기분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금 전라도 어느 시골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할 디자이너가 필요한데 혹시 관심 있을까? 그 순간 지원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도망이란 단어였다. 서울이라는 도시, 도현의 그림자, 이 모든 것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었다. 며칠 후 그녀는 단출한 짐만 챙겨 기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점점 빌딩에서 논밭으로 고요함으로 바뀌었다. 서울을 떠난다는 것은 두려움보단 안도감에 가까웠다. 그날 밤 지원은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프로젝트가 진행될 폐교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듯 잡초가 무성했고 창문은 먼지로 가득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공간은 익숙한 냄새를 품고 있었다. 어릴 적 엄마 손을 잡고 다녔던 시골 학교의 기억과 닮아 있었다. 현장에서 그녀를 맞이한 남자는 예상 밖의 사람이었다. 누런 셔츠에 헝클어진 머리, 무뚝뚝한 인상. 그는 강민재라 소개하며 자신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작가라고 했다. 첫인상은 좋지 않았다. 지원은 도시에서 자란 감성이 섬세한 자신과 이 남자의 무심한 태도는 절대 맞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이 학교 그냥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원이 조심스레 묻자 민재는 담담히 말했다. 기억은 쉽게 없앨 수 없잖아요. 그 말에 지원은 잠시 침묵했다. 기억. 그녀가 그렇게도 도망치고 싶어 했던 것. 다음 날부터 둘은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갔다. 지원은 공간을 측정하고 민재는 그 과정을 사진으로 남겼다. 처음엔 말도 거의 없었고 마주치면 어색한 미소만 나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둘 사이엔 조금씩 균열이 아닌 온기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어느 저녁 둘은 오래된 교실 창틀을 정리하다가 마주 앉게 되었다. 땀이 맺힌 이마를 닦으며 민재가 말했다. 서울은 아직 그리워요. 지원은 한참을 생각하다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운 건 그곳이 아니라 그 시절에 있던 내가 아니었을까요?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그리고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먼지 낀 교실 한가운데 앉아있는 그러나 어딘가 단단한 표정을 가진 여성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지금의 당신은 그 시절보다 더 단단해 보여요. 그날 밤, 지원은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도 누군가의 눈빛이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었다. 계속될 이야기에서 지워진 과거, 다시 피어나는 감정,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재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지금 바로 제2장도 이어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강민재와 함께한 첫 일주일은 예상보다 조용하고 규칙적이었다. 아침엔 이른 새벽부터 학교에 나와 마당을 정리하고 오래된 창문틀을 갈고 벽에 금이 간 곳을 조사했다. 정오 즈음엔 인근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고 오후엔 다시 도면을 그리고 마감재를 고르고 밤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다. 유지원은 어느새 시계를 보지 않게 되었다. 서울에서는 항상 시간을 쫓았다. 오전 회의, 오후 미팅, 퇴근 후 약속,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도 매일 확인. 그러나 이곳에선 단지 해의 움직임과 민재의 발소리만이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었다. 그녀는 그 단조로운 흐름 속에서 오히려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무언가를 계획하고 손으로 만지고 다시 고쳐나가는 일이 치유처럼 다가왔다. 그녀는 점차 말없이 이를 돕던 민재의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필요한 순간에는 반드시 그 자리에 있었다. 하루는 비가 내렸다. 봄비였지만 제법 굵은 빗방울이었다. 공사장 작업이 중단되었고 둘은 폐교한 작은 도서실로 피신했다. 먼지 낀 책들 사이에서 민재가 꺼낸 건 낡은 앨범 하나였다. 사진 속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아이들과 교사들이 웃고 있었다. 이 사진들, 제가 찍은 건 아니에요. 예전 동네 사진사 분께서 남기신 거죠. 이 공간이 버려지기 전 마지막 축제 때. 민재는 사진 한 장을 펼쳤다. 아이들 사이에 선한 여교사가 보였다.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고 흰 셔츠에 연한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얼굴엔 온화한 미소가 감돌았다. 지원은 숨을 삼켰다. 이분 혹시 이름 아세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성함이 유씨였던 것 같아요. 왜요? 유지원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어머니예요. 돌아가셨지만 이 학교에 계셨던 적이 있어요. 민재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앨범을 그녀 쪽으로 밀어주었다. 그럼 이 학교와 당신은 이미 연결되어 있었네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지원은 그날 처음으로 이곳에 온 것이 단지 우연이나 도망이 아니었음을 느꼈다. 마치 무언가가 자신을 이끌어 이곳으로 데려온 것처럼. 그날 밤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손편지들을 꺼내 다시 읽었다. 세상에 지쳐도 사람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구절이 유독 마음을 울렸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과의 첫 미팅이 있었다. 폐교 리모델링은 단순한 건물 복원이 아닌 지역사회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 목적이었다. 지원은 준비해온 도면과 아이디어를 공유했고 민재는 그 과정을 사진으로 담았다.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점차 호기심을 보였다. 이 안에 작은 찻집을 만들자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누가 여길 와? 한 할머니의 질문에 지원은 웃으며 답했다. 누군가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공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곳이니까요. 그날 이후 몇몇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누군가는 낡은 나무를 닦았고 또 누군가는 오래된 문을 다시 칠했다. 아이들은 벽에 그림을 그렸고 민재는 그 모습을 담았다. 폐교는 점차 버려진 공간이 아닌 기억을 품은 장소로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마을에 도착했다. 유지원은 마을 입구의 작은 카페에서 노트북을 열고 도면을 수정하고 있었고 그 순간 문이 열렸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마자 시간은 멈춘 듯했다. 한도현. 그가 서 있었다. 여전히 정돈된 머리, 고급 셔츠, 그러나 눈빛은 예전과 달리 불안정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원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지원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너 여기 있다고 들었어. 방송국에서 새 프로그램 찍는데
이 마을이 로케이션 후보 중 하나야. 그런데 너를 보게 될 줄은 몰랐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표정은 분명 무언가 더 알고 왔다는 듯했다. 그리고 지원은 직감했다. 그가 다시 다가오려 한다는 것을. 잠깐이면 돼, 우리. 얘기할 수 있을까? 지원은 침착하게 일어났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여기 온 건 서울을 잊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너도 그 일부야. 우리가 얘기해야 할 건 이미 끝났어. 도연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내가 정말로 미안했어. 지원은 고개를 돌렸다. 카페 밖으로는 해질 무렵의 햇살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민재의 말이 떠올랐다. 지금의 당신은 그 시절보다 더 단단해 보여요.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받아. 하지만 그걸로 모든 게 되돌려지는 건 아니야. 난 지금 내가 만든 삶을 살고 있어. 도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지원은 가방을 들어 어깨에 메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재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엔 걱정과 의문이 함께 서려 있었다. 그러나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그리고 그녀는 다시 걸었다. 해가 지는 길을 따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공간을 향해. 다음 제3장에서 도연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나타나고 민재와 지원 사이의 미묘한 감정선은 더욱 깊어집니다. 과거의 그림자와 현재의 관계가 충돌하며 그녀는 삶의 방향을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원하시면 지금 바로 제3장을 이어서 써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며칠이 지나고도 한도연은 떠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로케이션 헌팅차 왔다고 말했지만 유지원은 그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다시 돌아오고 싶어 했다. 그것도 그녀가 만든 이 새로운 세계로.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과거의 미련인지 아니면 진심인지를 그녀는 판단할 수 없었다. 폐교 리모델링은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다. 벽은 새하얗게 칠해졌고 교실은 아늑한 다목적 공간으로 바뀌어갔다. 마을 주민들은 매일같이 들러 차를 마시고 옛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아이들의 낙서도 벽 한쪽에 예술처럼 남겨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지원과 민재가 있었다. 그러나 도연이 그 마을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그 조용하고 단단했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재는 말은 없었지만 표정이 변했다. 그가 사진을 찍는 동안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웃지 않았고 지원과 눈을 마주치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그녀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민재는 다 알고 있다는 듯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민재는 폐교 앞마당에 앉아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원은 조심스레 그의 옆에 앉았다. 말없이 붉은 노을을 함께 바라보던 그 순간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 사람, 아직 널 사랑하는 것 같아. 지원은 눈을 감았다.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익숙함을 잃은 데 대한 아쉬움이었을까? 너는? 그 질문에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배신감, 슬픔, 그리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안정감. 그러나 그녀가 가장 두려운 건 또다시 상처받는 일이었다. 그저 아무 일도 없던 듯 과거로 돌아가는 건 가능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고 싶지 않아.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자신을 향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도연은 폐교 앞에 있는 작은 텃밭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엔 확고한 눈빛이었다.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는 그녀에게 다가왔다. 지원아,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할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 내가 떠난 후 내가 뭘 잃었는지 알았어. 그땐 몰랐어.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내가 사라지고 나서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뭐였는지 생각하게 됐어. 그리고 그게 나란 말이야. 너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지원은 숨을 들이켰다. 말은 쉽다.
하지만 그 말이 다시 그녀의 세계를 흔들어 놓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다. 그때 폐교 안에서 민재가 나왔다. 셋의 시선이 교차하는 순간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거워졌다. 도연은 민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분이시죠? 지원이에게 큰 힘이 되어주신 것 같아요. 민재는 짧게 대답했다. 그저 같이 일했을 뿐입니다. 지원은 둘 사이에 서서 마치 두 개의 세계 사이에 끼어 있는 느낌을 받았다. 하나는 익숙하고 아프고 또 하나는 낯설지만 따뜻했다. 그녀는 선택을 해야 했다. 아니,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했다. 그날 밤, 그녀는 민재의 사진 작업실을 찾았다. 작업실 벽엔 그간 찍은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 벽을 칠하는 노인, 새하얗게 변한 교실, 그리고 자신. 그녀는 그 사진 앞에 서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왜 나를 그렇게 많이 찍었어요? 민재는 뒤에서 대답했다. 처음엔 단순히 기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널 기억하고 싶어서였어요. 너를 닮고 싶었고 잊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에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민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고 두 사람의 시선은 조용히 마주쳤다. 내가 여길 떠나면 당신은 어쩔 건가요? 널 따라가진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남는다면 나도 여기에 있을 거야. 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작지만 확실한 감정이었다. 그녀는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민재의 사진에 스스로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억지로 만든 미소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표정. 그 표정 하나로도 그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다음 제4장에서 도연은 끝내 포기하지 않고 민재와 지원 사이의 균열을 만들어내기 위해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은 사랑과 자기 존엄 사이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원하시면 지금 바로 제4장을 이어서 써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 밤, 한도연은 폐교 옆 오래된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하늘엔 별이 총총했고 시골의 밤은 도시에선 느낄 수 없는 고요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 몇 번이고 지원의 번호를 눌렀다 지웠다. 오늘 낮 그녀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다. 단호했지만 흔들리는 눈빛. 자신을 완전히 밀어낸 건 아니라는 희망이 그 조용한 눈동자에 있었다고 그는 믿고 싶었다. 한편 민재는 작업실 안에서 오래된 현상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지원이 다녀간 이후 그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녀의 말은 분명했고 그 눈빛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유보하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와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었다. 민재는 그런 그녀를 이해하면서도 두려웠다. 언젠가 도연이 아닌 자신이 그녀의 과거가 될까봐.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평소보다 일찍 작업을 시작했다. 천장 마감을 위해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야 했고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그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그 순간 손이 미끄러지며 균형을 잃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천운으로 큰 부상은 면했지만 오른쪽 발목을 심하게 다쳤다. 소식을 들은 지원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민재는 응급처치 후 깁스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녀를 보자 어색하게 웃었다. 괜찮아. 그냥 뼈 하나 삐끗한 거니까.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네. 근데 오늘 공사 마무리돼야 했잖아. 너 혼자 다 하긴. 다 안 해도 돼. 지금은 내가 우선이야. 그 말에 민재는 순간 멍해졌다. 내가 우선이라는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보다 더 큰 위로로 다가왔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 구석에선 불안이 스며들었다. 그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자신이 그곳에 자리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지원은 병원에서 나와 천천히 마을 길을 걸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녀의 손엔 도연이 남긴 편지가 들려 있었다. 병원으로 가는 길목에서 누군가에게서 전해 받은 것이었다. 하얀 봉투, 단정한 글씨체. 지원아.
너는 지금도 아름답게 강하구나. 나는 내가 서울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 옆에 있으면서도 보지 못했어. 나는 이제야 그때의 나를 이해하고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언젠가 너의 마음이 한 번만 더 내게 향할 수 있다면 난 그때 기다리고 있을게. 무엇보다 너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 도현. 그녀는 편지를 접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감정이 복잡하게 엉켜 있었다. 도현의 진심은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건 병실에서 웃으며 괜찮다고 말하던 민재의 얼굴이었다. 며칠 후 폐교 리모델링 완공식이 열렸다. 마을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였고 아이들이 만든 작은 공연도 있었다. 지원은 준비한 축사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곳은 과거의 아픔을 담은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새 출발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 채워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고 민재는 목발을 짚은 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 모습에 지원은 다시 한번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아프면서도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지켰고 그녀의 뒤에서 조용히 힘이 되어주었다. 축제가 끝난 후 도연이 마지막으로 그녀를 찾아왔다. 난 떠나. 서울로. 더 붙잡지 않을게. 그래. 잘 가. 하지만 기억해줘. 나는 내가 다시 웃게 되는 걸 보고 싶었고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랐다는 걸. 그 말에 지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떠났다. 이번엔 진짜였다. 그 밤 지원은 폐교 옆 벤치에 앉아 있었다. 민재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발목은 아직 낫지 않았지만 그는 천천히 그녀 옆에 앉았다. 다 끝났네. 응, 끝났어. 그리고 시작이기도 해. 그녀는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이제 확신이 있었다. 도연이 아닌 민재였다. 지금의 자신을 함께 살아갈 사람이 나 여기 남을까 해. 그 말에 민재는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럼 나도. 그들은 말없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계절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두려웠을 변화가 이제는 설렘이 되었다. 다음 제 5장에서 지원은 시골 마을에서의 새 삶을 시작하며 민재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새로운 방송 제안이 도착하고 그녀는 다시 한번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원하시면 지금 바로 제 5장을 써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폐교 리모델링이 끝난 후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다. 오래된 건물은 이제 작은 문화센터로 거듭났고 주말마다 서울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유지원은 주민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민재는 그 모든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그녀는 민재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다. 폐교 안 빈 교실 한 칸을 개조해 책과 사진, 차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아이디어였다. 이름은 다시 봄. 마치 그녀의 삶처럼 추운 시간을 지나 새로이 피어나는 계절을 닮은 이름이었다. 하루하루가 분주했지만 지원은 처음으로 마음 깊이 안정감을 느꼈다. 민재는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그녀가 힘들 땐 옆에 가만히 앉아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었다. 그 조용한 다정함이 오히려 그녀를 지탱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방송국 후배였다. 선배, 이번에 다큐멘터리 부서로 승진했어요. 기억하시죠? 선배가 초안만 써두고 못했던 프로젝트요. 그거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 들어가려 해요. 감독으로 돌아오실 수 있다면 팀 전체가 선배와 함께 하고 싶어 해요. 지원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과거 그녀가 가장 열정을 쏟았던 프로젝트. 아동 돌봄과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다룬 대형 시리즈였다. 그러나 그녀의 개인사가 터지며 중단되었던 꿈. 이제 그 꿈이 다시 손에 닿을 거리에 왔다. 그날 저녁, 지원은 민재와 마당에 앉아 있었다. 별이 쏟아질 듯한 하늘 아래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기획했던 다큐 프로젝트. 다시 시작된대요.
나한테 연출 맡아달라고 했어요.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서울로 돌아가는 거야? 모르겠어. 마음 한쪽은 다시 도전해보고 싶고 한쪽은 그냥 여기서 지금처럼 살고 싶어. 그 말에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다.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응원할 거야. 하지만 하나만 약속해줘. 너 자신을 잃지 않는 쪽을 선택해. 그 말은 그녀가 진심으로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붙잡지 않으면서도 지지하는 사람. 지금의 그녀에게 필요한 단 하나였다. 며칠 후 지원은 서울로 향했다. 방송국에서 후배들과 재회했고 회의실에서 프로젝트 브리핑을 받았다. 열정은 여전히 그녀 안에 살아있었고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자료화면을 검토하는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스튜디오의 조명, 바쁘게 움직이는 제작진, 그 모든 것이 낯설고도 익숙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머릿속에는 민재와 함께 걷던 시골길, 아이들의 웃음, 다시 봄의 창 너머 풍경이 겹쳐졌다. 화려한 도시와 조용한 마을, 완전히 다른 삶이었다. 그날 밤, 방송국 옥상에서 지원은 홀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도영과 함께 이 도시를 바라보던 때가 떠올랐다. 그땐 모든 게 눈부셨고 손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알았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진다는 걸. 다음 날 그녀는 회의실에 앉아 최종 결정을 발표해야 했다. 후배들은 기대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담당 PD는 공식 계약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말 고마워요. 나를 아직 기억해줘서. 하지만 이번엔 다른 선택을 하기로 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놀랐지만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다. 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다만 지금 그녀에게 더 소중한 것은 사람과의 연결,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었다. 서울역 플랫폼에 서 있던 지원은 마을로 향하는 열차를 기다렸다. 손엔 민재가 보낸 문자가 떠 있었다. 서울은 어땠어? 거기서 널 반겨주는 사람이 많겠지만 여긴 내가 없으면 너무 조용해. 그녀는 미소 지었다. 열차가 도착했고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는 한 걸음에 타올랐다. 창밖으로 스치는 서울의 빛이 점점 멀어졌다. 다시 봄이 있는 곳으로, 다시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될 곳으로 향했다. 다음 제6장에서 지원과 민재는 함께 카페를 열고 그곳은 마을의 새로운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도연이 다시 찾아오며 민재와 지원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원하시면 지금 바로 제6장을 이어서 써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다시 봄이라는 이름이 적힌 작은 간판이 걸리던 날, 마을엔 잔잔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오래된 교실은 민재의 손길을 거쳐 따뜻하고 감성적인 공간으로 변신했고 지원은 직접 고른 차와 책들로 공간을 채웠다. 주말마다 마을 주민은 물론 서울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늘어났다. 누군가는 책을 읽고 누군가는 조용히 차를 마셨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이야기꽃을 피웠다. 카페는 단순한 공간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마을의 중심이 되어갔다. 지원과 민재는 조용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조금씩 가까워졌다. 민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녀가 말하지 않아도 그녀의 눈빛과 손끝에서 그날의 감정을 읽었고 그녀는 그런 민재의 묵묵함에서 위로를 얻었다. 그러던 어느 날 봄비가 조용히 내리던 오후였다. 지원이 카페 창가에 앉아 주문서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그림자가 들어섰다. 잘 지냈어, 지원아. 그 목소리.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곳엔 정장 차림의 도연이 서 있었다. 젖은 머리칼, 우산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그리고 여전히 선명한 눈빛. 여긴 어떻게? 그냥 보고 싶었어.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궁금했거든. 지원은 잠시 멈칫했다. 그 사이 민재가 카운터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도현과 눈이 마주치자 발걸음을 멈췄다. 짧은 정적. 그러나 공간 전체가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손님이신가요?
민재는 평온한 말투로 인사했지만 눈빛엔 경계가 서려 있었다. 네, 잠시 지나가는 길입니다.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무거웠다. 지원은 두 사람 사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잠깐 이야기할까? 그들은 카페 뒤쪽의 작은 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비는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엔 말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거리감이 흘렀다. 지원아, 나는 내가 여길 선택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직접 보니 마음이 이상하더라. 도연아, 나 지금 잘 지내.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 너 이렇게 웃는 거 처음 봐. 예전엔 항상 뭔가에 쫓기듯이 살았잖아. 이젠 쫓기지 않아. 그리고 나만의 속도로 살고 있어. 도연은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의 눈엔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미련이 섞여 있었다. 그 사람, 너 좋아하나 보더라. 널 지켜보는 눈빛이 나랑 다르더라. 지원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감정은 정리된 줄 알았지만 도연 앞에 서면 여전히 마음 한켠이 흔들렸다. 민재는 날 기다려줬어. 조용히, 묻지 않고. 그게 고마웠어.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열어보니 그 안엔 오래된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서울에서 처음 함께한 다큐 촬영 후 그가 그녀에게 주려다 미처 전하지 못했던 것. 이건 그냥 내가 간직해줬으면 해서. 혹시 내가 날 완전히 잊는다면 그때 돌려줘. 지원은 상자를 닫고 조심스레 가방에 넣었다. 그녀의 눈은 흔들렸지만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조용히 카페 마감을 하고 있었다. 지원은 뒤에서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미안해. 오늘은 괜찮아. 말 안 해도 알아. 도연이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른 거래. 내게 남겨야 할 말이 있었던 거지. 그 사람이 뭐라고 했든 지금 넌 여기 있잖아. 민재의 말은 평온했지만 그 안엔 단단한 믿음이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안도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 하나만으로도 복잡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며칠 뒤 도연은 마을을 떠났다.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지원은 그의 뒷모습을 창밖으로 바라보다가 이내 돌아섰다. 이제 그가 떠나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봄에는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의 따뜻한 분위기와 조용한 차 한 잔에 위로를 받았다. 마치 지원과 민재가 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음 제7장에서 지원은 민재와 함께 카페를 더 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마을 축제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방송국에서 한 가지 제안이 다시 날아들며 그녀는 또 한 번 선택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진행 계속할까요? 원하시면 지금 바로 제7장을 써드릴 수 있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던 어느 날 아침, 카페 다시 봄은 평소보다 더 활기찼다. 민재가 그날 직접 만든 수제 디저트를 새롭게 선보인 날이기도 했고 근처 초등학교에서 소풍 온 아이들이 단체로 들른 날이기도 했다. 지원은 바쁘게 테이블을 오가며 손님들을 응대했다. 웃음소리가 카페를 가득 채우고 향긋한 커피 냄새와 민재가 구운 레몬 케이크 향이 어우러지며 사람들의 얼굴엔 저절로 미소가 떠올랐다. 오후가 지나고 손님이 한산해지자 지원과 민재는 나무데크에 앉아 아이스티를 마시며 짧은 휴식을 가졌다. 우리 카페 옆 공간 하나 더 빌려서 작은 공방 열어볼까? 지원이 먼저 말을 꺼냈다. 민재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가 디자인하고 나는 사진 전시도 하고 매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도 열고. 어때? 민재는 웃으며 말했다. 좋지. 봄이 이제 다시 이야기로 확장되는 거네. 두 사람은 그렇게 미래를 이야기했다. 함께 만드는 작은 꿈, 함께 나누는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조용하고도 단단하게 그들의 삶을 채워주고 있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메일 한 통이 지원의 핸드폰으로 도착했다. 보낸 이는 서울 방송국 다큐멘터리 팀의 본부장이었고 메일의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국제 공동 제작 프로젝트 연출 제안. 메일을 읽는 내내 지원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프로젝트는 유엔 산하 문화기관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다큐 시리즈였고, 주제는 잊혀진 마을과 남겨진 사람들. 오랫동안 그녀가 품어왔던 방향과도 딱 맞아떨어지는 기획이었다. 무엇보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 대표 연출자로 지원을 1순위로 지목했다는 문장이 그녀의 가슴을 더 세게 울렸다. 그날 저녁, 지원은 민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혼자 산책을 나갔다. 들판 위로 해가 지고 있었고, 멀리서 논에 물을 대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평화롭고 익숙한 풍경. 그런데도 마음은 어딘가 불편했다. 그녀는 한참을 걸은 끝에 마을 어기 작은 정자에 앉았다. 핸드폰 화면을 다시 켜고 메일을 반복해 읽었다. 눈이 머무는 곳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건 분명 기회였다. 하지만 동시에 또다시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일. 다음 날, 지원은 조심스럽게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야, 나 서울에서 연락받았어. 이번엔 좀 커다란 제안이야.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큐 프로젝트. 응, 국제 공동 제작이래. 정말 해보고 싶었던 주제야.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나라와 함께 만드는 거라서 내가 꼭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민재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은 뒤 조용히 물었다. 그러면 다시 떠나는 거야? 지원은 고개를 숙였다. 그게 한두 달짜리가 아니야. 최소 반년, 어쩌면 더 길지도 몰라. 일정 대부분은 서울에서 조율하고 촬영은 각 지역을 다녀야 하니까. 민재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엔 서운함보다는 진심으로 그녀를 이해하려는 흔적이 엿보였다. 지원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나는 반대하지 않아. 하지만 이번엔 나도 이기적으로 말해도 될까? 지원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가 떠나도 여기에 돌아올 자리를 남겨줬으면 해. 그거면 돼. 그 말에 지원은 눈물이 맺혔다. 떠남을 허락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집이 있다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민재는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지원은 프로젝트 연출자로 최종 수락 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다시 봄의 운영은 민재와 마을 청년회가 맡기로 했다. 그녀는 새로 구상한 공방 아이디어를 문서로 정리해 두었고 매달 화상으로 회의하며 함께 꾸려나갈 계획도 세웠다. 서울로 올라가는 날, 마을 사람들은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다. 지원은 손에 손수건을 꼭 쥔 채 하나하나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민재는 멀리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는 마침내 그의 곁에 가서 말했다. 이건 내 마지막 도전일지도 몰라.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이겠지. 기다릴게. 내가 돌아올 계절을. 기차역으로 향하는 버스 창밖. 그녀는 논밭 너머로 펼쳐진 초록빛을 바라봤다. 계절은 변해도 어떤 감정은 잊히지 않는다는 걸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다음 제8장에서는 유지원이 서울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국제팀과의 협업, 과거 동료들과의 재회, 그리고 도시 속에서 다시 마주하게 되는 감정적 도전들을 다루게 됩니다. 한편 민재 역시 마을에서의 책임이 커지며 내면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계속 원하시면 제8장을 바로 이어서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순간 유지원은 오래된 익숙함과 낯선 긴장감 사이에 서 있었다. 수많은 인파와 빠르게 움직이는 택시들,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들까지. 그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풍경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방송국에 도착하자 수많은 스태프와 국제 공동 제작팀이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영국, 프랑스, 일본, 태국 등 여러 나라의 PD들과 촬영 감독, 번역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 역시 그 열기 속에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갔다. 첫 회의는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여 진행되었다. 지원은 빠르게 현장을 파악했고 회의록을 정리하며 주제를 세분화하고 각국 팀과의 일정 조율까지 주도적으로 해나갔다.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모든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밤이 되면 달라졌다. 작업을 마친 후 홀로 숙소에 돌아오면 조용한 방 안에 놓인 노트북 화면에 뜬 다시 봄 카페의 사진이 그녀를 붙잡았다. 민재가 보내준 사진엔 공방 앞에 걸린 작은 현판이 보였다. 다시 이야기, 삶이 꽃피는 공간. 그 아래엔 마을 아이들과 함께 나무 공예를 하는 민재의 모습도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자를 썼다. 오늘 회의 잘 끝났어. 근데 카페 사진 보니까 좀 그립더라. 잠시 후 답장이 도착했다. 사진은 많이 보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리울 때마다 말해.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고. 그 짧은 문장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며칠 후 프로젝트 첫 촬영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제작팀과 함께 강원도의 산골 마을로 향했다. 그곳엔 80대 할머니 혼자 남아 집을 지키고 있었다. 자식들은 도시로 떠났고 마을은 점점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여전히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으며 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다. 지원은 카메라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문득 자신을 떠올렸다. 혼자 남겨진 할머니가 낯설지 않았다. 서울에 있을 때의 자신도 감정적으로 그렇게 고립되어 있었다는 걸 이제서야 인정할 수 있었다. 사람이 사라지면 마을도 죽는 거야. 그래도 나는 여기가 좋아. 여기서 남편이랑 같이 살았고 여기서 아이들 키웠거든.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깊숙이 찔렀다. 촬영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그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이 이 프로젝트를 맡았는지 떠올렸다. 단순히 커리어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남겨진 마음에 귀 기울이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고 싶었다. 서울에서의 일정은 빠르게 지나갔다. 회의, 촬영, 자료 편집, 내레이션 녹음 등 매일매일이 숨가쁘게 흘러갔다. 때때로는 방송국 고위 관계자들과의 기획 논쟁도 있었다. 어떤 주제를 덜어내야 할지, 어떻게 시청률을 고려할지. 그런 순간마다 그녀는 잠시 혼란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 PD 한 명이 찾아왔다. 이름은 서도윤. 그는 지원보다 한참 선배였고 과거 그녀가 첫 연출을 맡았을 때 옆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던 사람이었다. 지원아, 지금 이 프로젝트 너답지 않아. 그는 커피숍에서 조용히 말했다. 방송국이 원하는 건 자극적인 이야기야. 하지만 너는 늘 사람을 봤잖아. 그들의 목소리를, 감정을. 지원은 가만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가 틀린 말은 아니었다. 요즘 그녀도 점점 자신이 방송국의 입맛에 맞추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도윤은 말을 이었다. 그렇다고 도망치라는 건 아니야. 다만 그 속에서도 너만의 시선을 지켜. 그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잖아. 그 말은 그녀에게 다시 한번 각성을 일으켰다. 서울의 불빛은 그녀를 유혹했지만 동시에 잊게 만들었다. 자신이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무엇을 기록하고 싶었는지를. 그날 밤 그녀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잘 지내? 응, 너는? 나 좀 흔들렸어. 서울 오니까 또 예전처럼 방향을 잃을 뻔했어. 민재는 잠시 침묵한 후 말했다. 방향을 잃는 건 나쁜 게 아니야. 다시 찾으면 되지. 넌 그럴 줄 아는 사람이잖아. 그 말에 그녀는 눈을 감았다. 서울은 여전히 복잡했고 외로웠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그녀는 회의실에 들어서며 과감히 말했다. 이번 에피소드 강원도 할머니 이야기로 엽시다. 자극적인 전개는 최소화하고 그분의 하루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요. 이 프로젝트의 중심은 남겨진 사람들이니까요. 팀은 잠시 조용했지만 결국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에 힘이 있었고 진심이 있었다. 서울에서의 그녀는 다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여전히 민재와 다시 봄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었다. 다음 제 9장에서는 국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방송되며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되고 유지원은 갑작스럽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한편
민재의 마을에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며 두 사람의 시선과 선택은 다시 교차하게 됩니다. 원하시면 지금 바로 제9장을 이어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유지원이 연출한 첫 다큐멘터리 에피소드가 방송되던 날 밤, 서울의 방송국 대회의실에는 숨죽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조명이 어둡게 꺼지고 화면에 강원도 산골 할머니의 얼굴이 천천히 떠오를 때 지원은 두 손을 맞잡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방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자극적인 편집 없이 그대로 담긴 그 할머니의 하루는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가 마당을 쓸고 혼자 밥을 짓고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는 장면은 짧았지만 강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난 직후 인터넷은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진짜 눈물이 났다. 우리 할머니 생각났어요. 이런 다큐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시청자 게시판은 순식간에 감동적인 댓글들로 가득 찼고 각종 SNS에서는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를 차지했다. 다음 날 방송국은 들썩였다.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고 여러 교육기관에서는 이 다큐를 교육자료로 쓰고 싶다는 연락도 왔다. 지원은 그 모든 관심이 낯설면서도 감사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일이 번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불편함도 느꼈다. 며칠 후 그녀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시청률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자주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의 삶에 잠시 귀를 기울이길 바랐어요. 그 말은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다. 인터뷰 기사는 수많은 공유를 이끌었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휴머니즘 다큐멘터리의 대표 연출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한편 민재가 있는 마을에서는 다른 종류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민재는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의 얼굴에서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한 새 개발계획에 따르면 그 지역 일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문제는 그 부지에 다시 봄 카페와 작은 공방이 포함되어 있었고 마을의 논밭 상당 부분이 강제 수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여기까지 도시가 들어오는 건가요? 이런 조용한 마을에 또 공사 소음이라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면 마을에 남을 이유가 없잖아요. 주민들의 걱정이 이어졌고 민재는 즉시 서울의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원아, 큰일이야. 마을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 지원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조용히 물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민재는 고민 끝에 말했다. 너의 시선이 필요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걸 누군가는 알아야 해. 그 말에 지원은 서울 사무실의 창밖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며칠 뒤 그녀는 방송국 회의실에서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로 별표 개발과 남겨진 공간 별표를 제안했다. 이번엔 우리 마을 이야기를 다루고 싶어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공간이지만 그 안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처음엔 내부에서 반대도 있었다. 개인적 이슈 아니냐,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라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기획력과 진정성을 경험한 이들은 결국 수긍했다. 며칠 후 유지원은 다시 그 마을로 향했다. 서울로 떠난 지 몇 달 만의 귀향이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마을 입구에서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원은 민재를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하지만 이번엔 그 감정을 꾹 눌렀다. 그녀는 지금 한 명의 연출가로 이곳에 돌아온 것이니까. 여전하네. 풀냄새도, 바람도.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다. 너도 예전 같아 보여. 근데 눈빛은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지원은 촬영 장비를 들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다. 논밭, 공방, 카페, 그리고 주민들이 모이는 작은 장터까지. 그녀는 카메라의 단순한 풍경이 아닌 이 마을이 품고 있는 시간을 담기 위해 집중했다. 한 노인은 말했다. 우린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살고 싶을 뿐이지. 그 말은 지원의 마음에 깊이 남았다. 촬영이 끝나갈 즈음 민재와 그녀는 공방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하늘엔 별이 떠 있었고
바람은 조용히 불었다. 지원아, 넌 늘 떠났지만 나는 그걸 도망이라 생각한 적 없어. 지원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서울에서 느꼈던 수많은 죄책감과 혼란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내가 또 떠나도 괜찮을까? 민재는 대답 대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여긴 내가 다시 올 곳이야.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 밤, 지원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그리고 다음 날, 카메라를 들고 마을의 일상을 마지막으로 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서울이든 시골이든 삶이 있는 곳엔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시선만이 진짜를 만든다는 것을. 다음 제 10장에서는 유지원이 완성한 마지막 에피소드가 전국적으로 방영되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개발 계획에도 중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녀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민재와 중요한 대화를 나누게 되고 두 사람의 관계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원하시면 지금 바로 제10장을 이어서 작성해 드릴게요. 가을 초입, 유지원이 연출한 다큐멘터리 두 번째 에피소드가 전국에 방영되었다. 이번 주제는 개발과 남겨진 공간,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녀가 돌아온 마을이 있었다. 화면 속에서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을 조용히 이야기했다. 개발 계획으로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한 노인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교실, 그리고 카메라에 담긴 카페 다시, 봄의 풍경까지. 지원은 편집 단계에서 마지막까지 망설였지만 결국 민재와 함께 찍은 사진 몇 장도 그대로 삽입했다. 그것이야말로 이 마을을 지켜온 사람들의 진짜 얼굴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방송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단순히 감동을 주는 수준을 넘어 실제 사회적 논쟁으로 번졌다. 언론은 정부와 지자체의 개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시민단체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남겨진 사람들을 지키자라는 슬로건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결국 불과 한 달 뒤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소 건립 계획을 보류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원은 뉴스를 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카메라 뒤에서 했던 자신의 선택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깊이 실감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에게는 또 다른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다. 방송국은 다큐멘터리의 성공에 힘입어 새로운 장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국제영화제 출품까지 염두에 둔 대형 기획이었다. 이는 연출가로서 더 큰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였고 과거의 자신이라면 주저없이 잡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다. 선택은 언제나 무언가를 버리고 무언가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마을로 내려왔다. 버스 창밖에는 노랗게 물든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시골 공기는 서울보다 훨씬 선명했다. 카페 앞에 도착하니 민재가 조용히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를 본 그는 미소를 지었다. 돌아왔네. 응, 이번엔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 둘은 말없이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원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방송국에서 새로운 제안을 했어. 더 큰 프로젝트. 아마 국제영화제까지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야. 민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그녀를 바라봤다. 내가 정말 원해? 지원은 고개를 숙였다. 한참의 침묵 후 조용히 대답했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원한다고 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어. 내가 원했던 건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이야기를 찾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는 여기에도 있잖아. 민재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넌 이미 선택한 거야. 화려한 불빛 대신 내가 진짜 살아있는 곳을. 지원은 눈가가 뜨거워졌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그녀를 유혹했지만 그녀가 진짜로 숨 쉴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작은 마을, 그리고 민재 곁이라는 것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며칠 뒤 그녀는 방송국에 최종 답장을 보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무대는 이미 있습니다. 이후 그녀는 마을에서 민재와 함께 카페와 공방을 이어갔다. 아이들과 주민들이 모여들었고 그곳은 점차 작은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갔다.
때로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그녀의 선택을 궁금해했지만 지원은 그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나의 불빛을 찾았을 뿐이에요. 겨울이 다가올 무렵 민재는 그녀에게 말했다. 지원아, 혹시 내년 봄 다시 다큐를 찍을 생각 있어? 어떤 주제? 마을 사람들 이야기. 이번엔 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시선으로. 지원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제목은 그대로 하자. 다시, 봄. 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둘은 나란히 앉아 창밖의 흰 세상을 바라봤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은 멀리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의 곁을 밝히는 건 작은 카페의 따뜻한 등불이었다. 그녀는 알았다. 끝내 떠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끝내 찾아낸 것이었다. 자신이 살아갈 자리, 그리고 함께할 사람,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처음부터 이 작은 불빛 속에 있었다.